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첫날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보람차시죠? 너무 보람차네요. 너무 악센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제 자신을 계속 너무 보람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그렇다고 쉬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게 네, 지금 뭐 당장 북한에서 지금 또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 이거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틀 전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동족이 아닌 두 국가다. 네, 대한민국 것들. 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그 전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노선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뭐 소위 이 분야에 더 권위적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요. 네. 그냥 저의 일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19개월, 20개월 되는데 네. 이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남이 나라가 되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은 이제 새로운 대륙을 찾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배다. 남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쪽을 예. 바라본다. 더 이상 우리 쪽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어허. 역설적으로 2017년 5월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인수받았을 때 한반도 안보 환경이 나빴다고 생각했는데 예. 불과 7, 8개월 만에 전환시켰거든요. 평창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예. 뭐 힘을 통한 평화 뭐 다 좋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불안한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북한의 발언이 이만큼 세진 이유를 우리가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선제적 도발이기보다는 네. 윤석열 정부의 그 뭐랄까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할까요, 무시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이도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북한의 삐뚤어진 세계관, 북한의 이 고립된 세계관은 저는 옳지 못하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평화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네.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봐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명기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본다면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가 과연 이 지난 20개월 동안 충분히 관리를 해왔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북한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요? 말들이 너무 강하고 아프잖아요. 듣기에도 불편하고. 옛날부터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도 뭐 전방에 장관이든 뭐 대통령이든 가서 뭐 여러 가지 험한 말씀들을 하시던데 네. 이제 뭐 상황은 상황인데 말들이라도 좀 덜 아프게 덜 뾰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민으로서 드리는 바람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까지 썼던 표현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던가. 네. 저는 그게 제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더한 것도 있어요. 뭐 똥을 보자기에 싼다고 그 똥이 금이 되느냐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옛날에. 그런 표현도 쓴 적. 예, 뭐 신년세부터 하기에 좀 그런 말이지만 말들은 좀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그 긴장이 뭔가 좀 녹여지는 어떤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얼어붙고 있다. 이게 좀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좀 전환의 계기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잡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게 저는 우리가 빙하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네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게 군 정신전력 교재. 네. 보셨죠? 이 뉴스. 네, 봤어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전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대적관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그래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든지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명분 아래 내부 위협 세력을 강조해요. 네, 내부 위협 세력. 예. 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만큼 강한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만큼 허약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직전 정부의 평화관을 깎아내리고요. 오히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칭송만 하는데 저는 2024년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뜬금없어요. 웬 이승만 갑자기. 네. 뉴라이트적 사관이 좀 깊게 높아져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진행 중이라고 지필하였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 11개의 독도가 빠졌다는 것은 요즘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본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본에 대한 정책,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일 정책이 국민적 의구심 속에 친일 정책이라고 많이 불려졌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기 그 교수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내 회로가 엉켜서 질문 한번 드리는 건데요. 그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이러는 세력이 대한민국이 적이 되는 게 맞죠. 보편적으로 따져보면요.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정치 상황에서 세 가지를 위협해야 적으로 간주해요. 어떻게 해요?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주권 중에 기초가 영토 주권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영토를 자기네 그러니까 땅이라고 우기는 세력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FM대로 하자면 소위 제가 이것을 국제정치 개론학에서 가리킨다면 그 위협 세력, 적 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반자 관계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소위 한일 미래 협력이라는 반창고 밑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가려져 있어서 이게 이 반창고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제3자 대입 변제로 해결한 것, 그리고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번 건 등등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가 그렇다고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자 이 주장을 하려고 지금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아니 뭔가 그 세계 돌아가는 어떤 물정도 당연히 감안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주장까지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오히려 영토 뭐 자기네 영토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을 기술하면서 내부 위협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을 뜻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문제 아니냐고요. 좀 잠깐 좀 컴다운 하시고요. 이게 보면 우리 영토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근데 이번 건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스스로 분쟁화하는 꼴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제가 좀 직구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나타났고 이것이 구조화된 것이고 국기문란행위다. 이렇게 국기문란행위다. 왜냐하면 영토의 일부가 분쟁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가 이게 우리 보통 명망가들도 이게 독도가 영토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큰일 나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죠. 근데 저는 어떻든 이번 건을 보면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한 가지 뭐 질문을 드리자면 왜 우리 국민은 이렇게 수모감과 불안감 그리고 치욕을 연속적으로 느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국방부발 여러 사회적 현안을 봅시다. 하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우리 광복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운동의 역사에 관한 문제고요. 독립운동의 역사. 그건 대한민국의 자긍심의 하나의 표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 요건데요. 이거는 사실 사법 체계를 소위 군이 개입하게 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대적관을 앞세워 내부의 적을 창조하고 일본의 관점에서 독도를 스스로 분쟁한 것. 즉 영토, 법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문제. 이게 다 국방부발, 소위 용산발 현안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 우리 무장투쟁을 한 독립운동에 대한 사실 일어나지 않을 금기 사항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법적 투명성과 민주제도의 근간이라는 법치를 흔드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영토 분쟁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어서
그냥 묻고 싶어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때로는. 조금 전에 그 국민에게 수모감을 주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책임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진단. 예, 진단을 굳이 하자면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서 이걸 실무를 했던 분들이 네. 실제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조차 안 된다고 봐요. 장관으로 온 사람이 뉴라이트적 사고관, 어떨 때는 저희 친일적 발언들이 너무 셌었던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실무진이 아니되옵니다를 네, 도저히 네. 할 수가 없다. 예. 그러고 보면 법치의 위기, 예. 그다음에 영토의 위기, 예. 그리고 우리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안보 위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외교부 발뉴스는 어쨌든 뭐 강제징용공, 위안부 등등에 대한 3자 대의 변제고요. 통일부 역시도 계속 담대한 구상이라고 내놨지만 네. 우리 방금 초반에 말씀 나눴듯이 남북관계 지금 구상도 못 해놓고 뭐 통일부 직원 한 60여 명 다른 부처로 옮겨갔다는 맞아요. 얘기도 예,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 정상 순방 있을 때마다 의전과 성과 논란 늘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자긍심이 높아져야 할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 의구심, 불안감, 초조함 이렇게 있잖아요. 23년도는 그렇게 점철된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실망감만 높고.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디로 귀착이 되냐면 외교 안보 라인으로 귀착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좀 그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죠. 한 19개월 이 네. 정도 됐는데 근데 지금 외교 안보 라인 교체가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요번에 그 안보실장 교체되고 조태영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는 걸 보니 네. 아니 어쨌든 대한민국은 단임제 정부이고 5년이니까 수치로 따지면 60개월인데요. 지금 오늘부로 딱 19개월 되고 이제 곧 20개월이 되니 3분의 1이 지났어요. 네네네. 그 사이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들이 과거 정부에 비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각의 혹은 안보 라인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오고 가고 하는 게 많으니까요. 다른 부처보다 오히려 외교 안보 라인은 더 이게 지속성이 요구되는 요구되죠. 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적 연속성이 예. 그 방향을 서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요.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 보면 외교 장관이 그 인사권자 임기하고 보통 같이 가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9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현재 3명의 안보실장을 배출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2명의 국정원장, 2명의 국방장관, 2명의 통일부 장관, 그리고 2명의 외교부 장관이 곧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10개월 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태영 안보실장이 9개월 했습니다. 네. 이제 곧 장호진 외교 1차관이 바통을 이어받을 거라고 합니다. 네.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은 계속 유임되고 있고요. 굳건하게 자리 지키는 예. 분이고. 안보실 2차장도 사실 언론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현재 3번째 안보실 2차장입니다. 신인호, 임종독, 지금 인성환 차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안보 컨트롤 타워에 계속되는 인사교체는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 이동이 예. 잦냐 안 잦냐, 아. 내각의 변화가 있느냐, 뭐 여론의 지지를 받느냐, 선거를 이기느냐, 뭐 국민적 저항이냐를 볼 때 일단 대통령 주변에 인사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거네요. 예. 그리고 바뀌는 계기들마다 좀 이상했어요. 왜요? 이게 좀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23년 3월, 그러니까 불과 한 9개월 전 이야기예요. 그때 저도 참 부러웠던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정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뭐냐면 공관장 회의라는 걸 23년 3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들을 불러서 예. 대통령이랑 혹은 뭐 장관들이랑 회의하는 건데요. 예. 이때 김성한 외안보실장이 교체됩니다. 공관장 회의 즈음에
그리고 그 전에 의전비서관 그리고 외교비서관이 사퇴되어서 이때 확인은 안 되지만 먼저 미국 방문하기 전에 뭐 블랙핑크하고 예.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을 한 해 만에 예. 뭐 이게 보고가 누락이 됐네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때.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연한 걸로 되었지만요. 아메리칸 파이 부른 거. 예. 근데 당시 조태영 주미대사가 공관장 회기에 참석자 서울에 왔는데 갑자기 안보실장을 맡게 됐어요. 아, 예. 김성한 맞아요. 실장이 예. 교체되면서. 기억나네요. 예. 그리고 그 공백을 그러니까 대사가 갑자기 공백이 되는 거죠. 우리 주미대사가. 그렇죠. 그래서 당시 조윤동 외교 1차관이 그걸 메꾸는 형식이 됐고 네. 미국에 가게 돼요. 예. 근데 제가 아는 한 어떤 우리 주재국의 대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혹은 새로운 대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국에다가 약간의 시간을 두고 적절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도 하루아침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사전에 교감을 했는지 좀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그레망이라고 부르는. 예,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 국가가 이 대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뜻인데요. 그것도 꽤 걸리던데요. 예. 그 전에. 근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이어서 예. 아무튼 왜 바뀌었지? 김성한 안보실장이. 네네네. 김성한 안보실장은 저희 외교가 있어서 평판이 나쁘지 않고요. 아, 그랬어요? 안정적인 분이신데요. 지금 고려대학교로 돌아가셨지만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요번에 조태용 또 안보실장이 임기 9개월 만에 국정원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보도에 보면 국정원의 여러 인사 파동, 조직 문제 등이 있어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맞아요. 대통령이 측근 맞아요. 조태용 실장이 간다는 건데 그래도 안보실장이 지금 세 번째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장을 하다가 안보실장으로 왔죠. 예, 저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임기 중이에요. 네. 2명의 안보실장이 있었습니다. 정의용 그리고 서훈.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장도 2명이었어요. 서훈, 박지원. 네. 그리고 2명의 외교장관이 있었고요. 강경화, 정의용. 그렇죠. 그리고 3명의 국방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욱이 있었고요. 3명의 통일장관 조명균, 김현철, 이인영이 있었습니다. 비교해도 너무 잦다. 예, 교체가. 60개월 동안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개월 동안 전 직전 정부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 인사 요인이 발생을 하면 외교부 출신이 참 많이 쓰인다. 네. 약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검사 검찰 전성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외교안보 라인은 외교부 전성시대 같아요. 그러게요. 소위 이 보수 정부 만나서 외교부는 소위 대박이 난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죠. 뭐냐면 외교부 출신 관료들이 안보실장 조태용, 장호진, 국정원장 김규현, 요번에 경질된 인사가 김규현이고요. 외교부 출신이고요. 다시 조태용 실장이 됐고요. 심지어 통일부 차관에도 직전 정부의 주미공사를 했던 문승현 차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부 장관의 오영주 제2차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안보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소벤처부, 통일부까지 외교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벌써 1, 2차관은 세 번째 차관을 맡게 됩니다. 아 벌써요? 예, 차관 두 자리 모두? 예. 오. 참고로 저는 21개월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 감사와 예산을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하고 차관을 했는데 예. 이게 돌려막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하다가 조태영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이 되니까 1차관이 미국 대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 러시아 대사였던 장호진 예. 지금 안보실장이 제1외교차관으로 오니까 이도훈 제2차관이 주러 대사로 간다든지 이 풀 안에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예. 심지어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가 베트남에 부임한 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외교 2차관으로 오고 이제는 중소벤처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계속 출세를 하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할만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것이 이게 좀 내각 그리고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들이 오히려 내부 살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을 보면 혹은 이렇게 조직 관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윗분들이 자주 바뀌는 조직은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네.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교체가 너무 잦다고 진단을 하면 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네. 어휴. 유일하게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굳건하실까요? 실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조직 차원에서 보면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태호 차장의 경우 MB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전략기획관이라는 맞아요. 자리로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 제가 지금 열거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MB 시절에.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소위 이 관계가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외교가나 용산 쪽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아크로비스타일 같은 주민이었던 예, 거예요. 저는 뭐 강남을 살아보지 않아봐서요. 그쵸, 잘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이분이 지속적으로 유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 다른 분들은 들어왔다 나가고 다른 부처로 이동하고 하는 걸 보면 네. 좀 도드라지는 현상이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외한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신임이 두텁다라고 이해를 하면 예. 그냥 안보실장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죠. 제가 너무 단순한가요? 네. 예, 그래서 좀 재미있죠. 특이하죠. 예. 또 다른 특징은 예. 외교부 출신 관료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했고 네. 외교부 출신 인사를 좀 돌려막기가 있지만 네. 또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혹은 경제안보보다 출마가 우선인 것 같아요. 네. 보세요. 네.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출마를 위해서 차관직을 관뒀고요. 저번 총선에도 출마했었었죠. 예. 예.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 산업자원부에 문제가 또 있더만요. 산업자원부는 요즘 경제안보의 사령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잦은 교체가 있었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창양, 박문규, 지금 안덕근으로 이어지는. 박문규 장관은 몇 달 안 했죠. 예, 근데 역시도 출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장관의 역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박진 외교장관도 출마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총선이 상당히 센 효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보다 네. 총선이 더 이제 중요하다.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가의 이 국가 안보, 예. 뭐 심지어 요새 뭐 내부의 적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예. 총선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게 국가 이익은 무엇인지.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가 외교안보 고위직은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물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종합해서 그럼 좀 질문을 드릴게. 예. 왜 이렇게 그럼 자주 교체가 되느냐? 네. 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그 어느 그러니까 파트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교 안보 라인인데 그러면 첫째 평가자인 인사권자의 어떤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외교부 약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인력풀이 너무 좁다는 거냐? 또 뭐냐? 이게 좀 종합 정리가 좀 돼야 되죠. 예.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것이 진보 정부가 됐던 보수 정부가 됐던 인력풀은 늘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외교 안보 쪽으로는 외교 안보 쪽은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니 외교 안보 쪽은 아무래도 관료에 대한 의지가 높아집니다.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 여나 야나 비슷할 겁니다. 물론 지금 보수 쪽이 더 두텁긴 한데요. 예. 만약에 이런 식의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듯이 왜 이렇게 자주 바꾸냐 문제 없느냐라고 할 경우에 뭐 나올 수 있는 답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인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시스템 외교다라고 할 텐데 예.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의 그런 결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변수 하나는 상수 시스템은 아닌 거고 그렇다면 이 인사권자의 마인드, 인사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거기다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른바 가치 외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 수반의 시각에선 별로 많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인력풀이 좁은데 너무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다 보니까 이제 선별 기준이 더 좁아져 버렸다. 실용적인 외교를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어때요? 진보든 보수든 나 실용적 취지를 따라 집행해 줄 수 있는 관료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 말씀하니까 정말로 어떤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는 게 DJ가 임동원 그때 육사 교수죠. 네. 이분은 이제 픽업하는 과정. 네. 사실은 함께 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맞습니다. 사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총선 출마를 위해 외교안보 라인들이 일부 직을 관둔다는 것. 네. 두 번째로는 소위 특정 부처 출신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많이 장악하고 심지어 중소벤처까지 간다는 것. 예. 그리고 뭐 국가안보실의 잦은 인사 변경 있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를 상대해야 하는 예. 주변 강대국 혹은 주변 국가 혹은 그리고 그것도 약간 혼란스럽죠. 헷갈려? 결국은요 이것도 사람 하는 일이라 상대가 있는 상대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얘기해봤고 스타일 알고 그리고 얼마만큼 대통령과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통한 뜻이 의도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너무 자주 바뀌니 예. 상대방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니까 얼핏 떠오르는 일화가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 시절에 예. 막 되게 긴박할 때 네. 맥마스터 그때 그 백악관 안보부장관인가요? 두 분이 잘하는 사이였다. 예. 그래서 뭐 찾아갔다. 네. 그래서 뭐 그 사저로까지 어떤 방문했다. 네.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던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 신뢰와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를테면 김종대 국가에 김종대 대통령한테 어떤 안보실장이 직언할 수 있는 사이라고 알려면 되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건데. 참고로 저는 김종배입니다. 아, 김종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교수님까지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 미안합니다.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참고로 교수님 또 김종대 전 의원하고도 워낙 또 잘하는 사이시다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의 주요국 외교안보 인사는 대부분 장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그다음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있고요. 일본에도 우리의 안보실장과 같은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안전보장국장인데요. 네. 내각에. 이 양반이 아키바 다케오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총리가 변화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아, 총리가 변화도? 네. 일본의 외무성 출신이고 사무차관 출신인데요. 네. 어쨌든 일본국의 외교 안보를 핸들링하는 그것이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 외교장관은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2004년부터 외교장관. 몇 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안보실장이 있어요. 20년 네. 연방회의 서기라고 하는 연방안보회의 서기직이 우리도 지금 안보실장인데 예.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라는 분인데 이분도 2008년부터 했고요. 어이구 진짜. 예.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013년도부터 외교부장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대부분 다 만나 뵙고 뭐 협의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방향 당연히 우리하고 다를 경우도 있죠.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나? 이른바 이런 내공, 그죠? 예. 오래 뭐 해서 이제 쌓은 내공이 느껴진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자주 바뀌는 대한민국 안보실장, 자주 바뀌는 이런저런 외교안보 라인, 무게감이 느껴질까 싶어요. 저는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지만 이게 이 자리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면, 네. 그리고 우리는 단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이거는 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눈여겨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알겠습니다. 거의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점을 오늘 예. 교수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좀 한번 새겨되는 어떤 그런 지적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촌철님들께 하나 좀 전해드릴 말씀이, 세계는 우리는 지금 최종건 교수님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건 교수님이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앞으로 3주 동안은 네. 해외 출장을 가셔야 돼서 네. 저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저희로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고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확 퍼지십니까? 일단은 이제 연구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겠죠. 어디 가세요? 예, 영국에 가서요. 예. 예. 이런저런 강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멍도 좀 때리고요. 어슬렁거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거기서 좀 교수분들 뭐 등등 만나서 네. 뭐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저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뭐 해도 뜯어 말릴 게 있고 못할 게 있는 건데, 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가시는 분을 뜯어 말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쉬움을 듬뿍 안고 보내드리고, 네. 최종건 교수님과는 1월 말에 2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네. 1월 말에 네. 다시 재회를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네. 임금님께 캔디님이 전화 인터뷰면 안 되냐고. 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임금님끼리의 캔디들. 아무튼 아쉬움을 표하면서 3주간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해외에서 특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